할머니가 뭘 아신다고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막 접시에 담으려던 송편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손자 준서의 목소리는 짜증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고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쓸모없는 노인이라는 말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명절 음식을 손수 준비하는 걸 고집했습니다. 손주 며느리 지연이 할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맛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아직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부침개를 뒤집는데 문득 제 손등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마디,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 손이 3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아무도 모르지. 오전 11시쯤 큰손자 준혁이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원래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승진한 반듯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처진 어깨.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 제게 인사하며 손을 잡았는데 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래, 잘 왔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제 말에 준혁은 순간 표정이 무너질 뻔했지만 재빨리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죠. 거짓말.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표정 뒤에 숨은 진심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준혁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돈 문제였습니다. 둘째 손자 준서는 30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금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준서는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할머니 왔습니다. 그래, 사업은 잘 되냐? 그럭저럭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더니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 아이도 돈 때문에 조급해졌구나.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식탁이었는데 오늘은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진짜 맛있어요? 역시 할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며느리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식사 중간쯤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친구랑 같이 시작한 사업이 망해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얼마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5억 정도요. 5억.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준서는 형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나중에 꼭 갚을게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손주 며느리 지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그것보다 요즘 할머님 재산 관리가 좀 걱정되거든요. 재산 관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은행 업무 보시고 재산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말인지.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의 돈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제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지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불만.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것도 많고. 할머니가 혼자 다 하시기엔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좀 도와드리면. 필요 없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요?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그 말과 함께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야, 준서야.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요즘 은행 업무 다 모바일로 하는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침묵. 저는 송편을 천천히 접시에 담으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초조함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며느리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준서 씨도? 할머님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그냥 저희가 좀 편하게 도와드리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드러난 본심을 덮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손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수첩. 표지는 닳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어전자 천주 매수. 주당 8,500원. 1995년 6월 2일. 비자동차 500주 매수. 주당 12,000원. 1999년 11월 23일. 시텔레콤 300주 매수. 주당 45,000원. 빼곡하게 적힌 손글씨 기록들. 각 종목의 매수일, 수량, 단가, 그리고 그때의 시장 상황까지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의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평가액 347억 원. 저는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준혁의 절박한 표정. 준서의 무시하는 말투. 지연의 계산된 미소.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무능한 할머니. 너희들은 아직 몰라.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배신보다도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진짜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이 무능한 노인이 사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손자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할머니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돈인지.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 지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지 가자꾸나.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따라왔습니다. 할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뭐가? 그러니까 건강 말이에요? 혹시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시작됐구나. 저는 계속 걸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가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연의 눈이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약 드시는 것도 가끔 까먹으시고 그러세요? 그런 적도 있지. 사실 저는 약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혈압약과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할머님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건강검진도 잘 되어 있고 혹시 모르니까. 괜찮다. 별일 아닐 거야. 에이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죠.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은 강요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약속대로 저를 동네 신경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은 화장실이 아니라 진료실 쪽이었습니다. 진료 전에 의사에게 미리 뭔가 말하려는 거겠지. 10분쯤 후 지연이 돌아왔고 곧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순옥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손주 며느리가 데려왔습니다. 옆에 앉은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그러세요? 혹시 치매는 아닌가 싶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반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요즘은 좀 심해지신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8일입니다. 100에서 70 빼면요? 93, 86, 79, 72. 간단한 인지검사는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검사 받으시게 할게요. 진료가 끝나고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다행이에요. 빨리 발견하면 치료도 할 수 있대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능력자라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건강은 어때요?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며느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그러시던데. 자꾸 깜빡하시고 길도 헷갈려 하신다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혹시 길 잃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제가 왜요? 아니,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며느리 지연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고.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두 손자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혁과 준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거실에 앉은 준혁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가 할머니 걱정이 돼서요. 무슨 걱정? 준서가 형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검사 받으셨고. 나는 멀쩡한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연이 말로는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신대요. 거짓말. 저는 한 번도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할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견인.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후견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할머니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희가 할머니의 후견인이 되면 할머니가 실수로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저는 서류를 천천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신청서, 재산 목록, 후견인 지정 동의서. 준서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할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죄책감이, 준서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0초쯤 지났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두 손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을. 하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결정하고 싶구나.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왜 또 미루세요? 그냥 지금 하시면. 준서야, 준혁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손자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탄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내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옛날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참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순옥이야. 오,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민수. 30년 전 함께 증권사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근데 너 시간 있으면 내일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옷장에서 낡은 주식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긴 기록. 347억 원의 비밀. 그리고 곧 드러나게 될 진실. 수첩을 펼치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일주일. 손자들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준 줄 알겠지만 사실은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줄 완벽한 준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수를 만나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주식 계좌, 보유 종목, 평가액, 그리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법률 자문까지. 순옥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 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리고 오늘 약속한 일주일째 되는 날, 손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연까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생각하셨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한번 서류 봉투를 꺼냈고 준서는 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인해 주시면. 준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 재산 목록, 동의서. 모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도장은 어디 있어요? 지연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방에 있다. 가져올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준서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왼쪽 상단에는 투자증권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거실에서 준혁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등기 우편이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힐끗 봉투를 쳐다보더니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일단 이 서류부터. 잠깐만. 저는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봉투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 안내, 보유 종목 평가 현황, 분기별 배당금 입금 안내. 준혁이 무심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흘끗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증권사에서 온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적힌 숫자가 준혁은 벌떡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전자 주식이요? 3만 주? 준서가 형의 말에 반응하며 달려왔습니다. 뭐? 어전자? 두 손자는 서류를 사이에 두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이게 정말 할머님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거다. 3만 줄까요? 어전자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990년에 샀어. 그때는 주당 8,000원대였지. 액면 분할이 몇 번 있었으니까. 잠시 계산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24만 주쯤 되려나. 침묵. 완벽한 침묵이 거실을 장악했습니다. 준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4만 주. 현재 주가 8만 3천 원. 이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억 2천만 원. 숫자가 발음되는 순간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99억. 어전자만. 저는 계속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여기 비자동차도 있네. 몇 주더라. 아, 1만 2천 주. 이것도 1995년에 샀으니까 분할되고 나면. 비자동차도요? 준혁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 시텔레콤도 있었지. 저는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언제 이런 걸? 30년 전부터 조금씩 샀지. 30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님, 그럼 전부 합치면 얼마예요? 저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총 평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렴. 현재 총 평가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347억 원. 347억. 그 숫자가 발음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준서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관리하겠다던 할머니의 재산이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들 그러니?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언제부터? 말했잖니. 30년 전부터.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준서가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할머니가 정말 347억을? 준혁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후견인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였지?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라고 했나? 내가 무능력해서 재산 관리를 못해서 너희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후견인 이순옥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준혁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후견인에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함.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8,000원짜리 주식을 200억으로 만든 사람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뭐? 돈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는 거니? 날카로운 질문에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정말 뭐? 저는 두 손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니? 아니면 할머니의 돈이 걱정돼서였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경솔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거지. 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호갱인 아래 두려고 했던 그 일주일 동안 등 뒤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 세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법률 자문을 받았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너희가 생각했던 대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야. 준서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용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그건 다른 문제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나도 생각할 게 많아. 준혁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증권사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347억. 30년의 인내와 공부 그리고 믿음으로 일궈낸 숫자. 하지만 이 숫자가 손자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돈이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능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것을. 347억이 드러난 후 3일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계산. 지금쯤 다시 전략을 짜고 있겠지. 나흘째 되던 날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댁에 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오너라. 1시간 후 준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가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준혁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할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혁아, 네, 할머니.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그런데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졌니?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빚이 생기고 회사에서 잘리고 집사람이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 이제 와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지연아. 네, 할머님. 너는 일주일 전에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동네 방네 소문도 냈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정말 할머님이 걱정돼서. 거짓말.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내가 무능해지기를 원했어. 그래야 내 돈을 관리할 명분이 생기니까. 할머님, 가거라. 내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결의에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로요. 준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희를 다시 믿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후회가, 준서의 눈에는 간절함이, 지연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보여줄 게 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가죽 수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0년 된 그 수첩.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다.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0년 3월 15일 날짜와 함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전자 천주 매수. 주당 8,500원. 증권사 직원 강민수 추천. 당시 한국 경제는 호황기. 반도체 산업 성장 예상. 손자들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전부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 30년 동안 매 거래마다 기록했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6월 비자동차. 당시 IMF 전이라 자동차 산업이 화랑이었어.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9년 시텔레콤. 휴대폰 시대가 열리던 때였지. 하나하나 기록된 모든 투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공부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2007년 D 주식. 핸드폰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세요? 저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증권사에서 일했던 애널리스트였어.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녔지. 그런 거였어요? 회사를 그만둔 건 너희 아버지를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였어. 하지만 투자는 계속했지. 조금씩 천천히 30년 동안. 제 손가락이 수첩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수첩 속의 모든 숫자는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저희가 무능하다고. 그래. 너희는 스마트폰도 못 쓰는 할머니라고 무시했지.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총 평가액 347억 원.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아래 작은 글씨를 짚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53억 원. 예금 15억 원. 합계 415억 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15억? 준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던 건 주식뿐이었어. 부동산이랑 예금은 따로 있지. 지연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후견인 아래 두려고 했던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수첩을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 변호사요? 그래.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 그리고 공익재단 설립 자문도 받았지.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내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할머니 손자잖아요. 손자.
저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자라면 할머니를 사랑해야지. 할머니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희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건 무능한 할머니가 아니었어. 415억을 가진 할머니였지.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준혁아.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준서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부당해요. 저희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부당하다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을 때는 부당하지 않았니? 그건 너희가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후견인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는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한 번만. 지연아, 네 할머님. 너는 나를 무시했어. 동네에 소문까지 냈지.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내가 믿을 것 같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세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이름은 미래희망재단으로 정했어.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거야. 할머니, 단,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기회는 주마. 각자 5천만 원씩.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해봐라. 5천만 원이요? 준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응. 5천만 원. 너희가 그 돈으로 1년 안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낸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1년이요? 그래. 1년. 그동안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보는 인간들인지 지켜볼 거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후에는요?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천천히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내 돈을 탐내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영원히.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나도 피곤하구나. 준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건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지. 그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의 기록. 415억의 숫자.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했던 건 손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돈 때문에 썩어버린 것을 보는 건 어떤 배신보다도 아팠습니다. 너희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돈을 사랑했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손자들이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탐욕에 갇혀 살지. 그것을 지켜보는 1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조금씩 변했고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준혁은 제게 받은 5천만 원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고객이 없어 고전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매출 1200만 원 달성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첫 대기업 고객 확보했습니다.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할 수 있구나 준혁아. 준서는 달랐습니다. 처음 3개월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4개월째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투자 좀 더 해주실 수 없어요? 5천만 원으로는 사업이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좀 더 자본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준 건 5천만 원이야. 그걸로 무엇을 할지는 내 몫이고.
준서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8개월째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코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정보 있는데 같이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나는 도박은 안 한다.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가거라 준서야. 그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변하지 않았구나 준서야. 1년이 되던 날 저는 두 손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준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분 후 준서도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잘 되고 있다며? 네, 할머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훌륭하구나.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1년 됐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본다고. 그래 약속했지. 저는 두 손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아, 네, 할머니. 너에게는 3억을 더 투자하마. 내 회사 확장 자금으로 써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단 조건이 있어. 이 돈은 투자야 선물이 아니야. 수익의 30%는 미래희망재단에 기부하는 거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재단에 더 많이 돌려드릴게요. 준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투자해 주시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안 된다. 왜요? 저도 1년 동안 노력했는데 노력. 내가 한껏 노력이 아니라 빨리 돈 벌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준서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8개월 전에 나한테 코인 투자하자고 했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면서도 그건 너는 여전히 돈밖에 안 보여.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돈만 보이는 거야. 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형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편애가 아니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준서야. 잘났네요, 할머니도. 돈 많으시니까 사람 함부로 평가하시네. 준서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준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준서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준서는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진짜 변화야.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미래희망재단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강민수가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와보셨네요. 그래,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어서. 사무실 벽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4세 김민지 친환경 화장품 스타트업, 28세 이준호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26세 박서연 농촌 청년 귀농 프로젝트. 젊은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순옥 씨 덕분에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거야. 탐욕스러운 손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돈을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야.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준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준혁이는요? 준혁이는 달라. 그 아이는 배웠어.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300억은 재단에 기부하셨잖아요. 남은 100억 정도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준혁에게 주고 일부는 좋은 곳에 쓰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가 쓰면서 살 거야. 순옥 씨 본인을 위해서요? 그래. 75년을 남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손자들이 찾아와서 후견인 서류를 내밀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무시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무능한 건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347억을 만들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의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 직원 채용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갔대요. 하지만 성실해 보여서 뽑았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준혁아. 그게 진짜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제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낡은 주식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의 기록. 하지만 이제 이 수첩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347억을 만든 기록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슬픈 기록.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년간의 시험 종료. 준혁 합격. 준서 불합격. 결론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끝까지 탐욕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것.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재단에 들러볼까 아니면 오랜만에 증권사에 가서 민수랑 차라도 마실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을까? 선택지가 많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년 동안 증명했으니까요. 제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인내심 있고 지혜롭다는 것을.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식 수첩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증명할 것은 다 증명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이순옥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75년을 지혜롭게 살아온 한 사람으로.